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같이 느껴집니다. 현재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의 부모 노릇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부모 노릇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의 부모들은 65년까지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8집이 1명을 낳고 2집 정도가 2명을 낳으면 평균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 1명이 몇 명을 낳아야 이론상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바로 2명입니다. 이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83년에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1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 자매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명이나 2명을 낳으면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시간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양 보충 시켜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빨래하고 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빨래하고 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교육은 받았겠다. 자식들을 자기가 못한 거 시키려고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이모가 뭐지 고모가 뭐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와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지요. 숫자로 본 나의 인생은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3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2식구, 다시 1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6,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설계하라 그러면 대개는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 설계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이나 적어도 칠순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 용돈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생각보다 인생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인 1960년에는
평균 수명인 52살까지 사셨고 또 그 이후로도 70세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6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은 한두 명인데 우리는 100살까지 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건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없이 오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 덕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100%를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지양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갔다가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둘밖에 없고 그 다음에 90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갔더니 친정 부모가 오면 이제는 시부모가 비켜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 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렇게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의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거나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하니까 애들 좀 봐줘 그러면은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너무 아깝지 하면서 미리 재산을 몽땅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해봐야지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 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의 책임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의 수는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국가와 내 자식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내가 1차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그랬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손녀와 손자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노후를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살, 60살이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아닐까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 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았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힘들게 움켜쥐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가슴에 맺힌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훌을 털어버리고 편안해지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30년) 노화 연구의 결과로 우리나라 75세 교수가 한국만의 장수 음식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꿈꿀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화 연구의 대가 박상철 교수는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 장수 음식 4가지를 밝혀내고 노인의학협회 회장상과 올해 과학자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 교수는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 축복받은 장수와 불행한 장수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국제노화학회장 박상철 교수는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식습관을 분석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먹는 공통된 음식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 중에서도 특히 장수에 효과적인 식재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장수 음식 4가지와 축복받은 장수인으로 사는 법을 문답 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장수 비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다들 좋아하시나요? 들깨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많은데요. 들깨 수제비도 있고 추어탕이나 감자탕을 맛있게 끓일 때 넣기도 합니다. 들깨는 각종 반찬 무침에도 많이 곁들이죠. 아시다시피 들깨는 건강에 참 좋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들깨는 비타민 B1, B2, 칼슘, 인, 니아신 등의 영양소 및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비타민 E와 같은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의 노화와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들깨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맥 경화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또한 들깨는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비만을 예방하는 것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화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기분이 드는 분들은 두뇌 활동 증진에도 좋으니 요리를 하실 때 들깨를 활용해 보세요. 들기름은 들깨의 열매를 뽑아 만든 기름인데요. 들깨의 효능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대표적인 양념 재료로도 사용되며 참기름보다 맛이 진하고 기름기도 적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기름은 요리에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음식에 들기름을 추가하면 더욱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냄새가 강하므로 사용할 때는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다양한 요리에 쓰시면서 건강을 챙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담양이나 곡성 같은 가장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손꼽히는 지역에서는 들깻잎도 자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들깻잎에는 폴리페놀 성분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들깻잎은 우리나라에서 장아찌나 쌈으로 많이 드십니다. 눈에 좋은 루테인도 들어있으니 깻잎도 즐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깻잎을 즐기지 않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깻잎을 잘 먹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지혜가 가득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다시마나 김,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습니다. 김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먹어온 식품 중 하나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김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외국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특색 역시 김양식에 적합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기념품으로도 김을 많이 사간다고 하죠. 김은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 또한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김은 비타민 B12의 대체 식품 중 하나인데요. 비타민 B12는 인체에 매우 중요한 물질인데 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신경계 작용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노인일 경우 인지 기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고 각종 신경정신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은 비타민C와 비타민 E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철분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김에 함유되어 있는 동백꽃 색소질인 피코시아닌은 항산화 성분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여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드시는 약으로 인해 비타민 B12의 흡수가 방해되어 영양 부족을 겪기 쉬운데요. 신경병증이 발생하면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럴 때 꼭 섭취해 주셔야 하는 음식이 바로 김입니다. 그리고 김은 고단백질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김에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함유량이 100g당 25%인데에 비해서 김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은 35%나 됩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김 5장이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을 섭취하실 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에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은 단독으로 섭취하면 몸에서 잘 흡수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간장을 넣어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물입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과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은 많지만 돌연변이 억제 성분은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채소가 과일보다 더 몸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채소를 익히지 않고 먹어야 영양 성분도 덜 파괴돼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데쳐 먹으면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어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영양소가 조금 파괴되더라도 충분한 양의 채소를 먹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물 무침을 만들어 먹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또한 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있는데요. 이 질산염이 체내에 들어오면 아질산염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염을 줄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채소를 데쳐서 먹는 것이 질산염을 50% 이상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발효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김치가 생각나는데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네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이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안 좋은 세포들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발효식품에 있는 유산균은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같은 면역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중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의 핵심 비결은 바로 발효식품 섭취입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도 발효식품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일본의 나또의 경우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콩으로부터 생성되는 고초균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초균은 대사활성 증가 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 종류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된장에서 발견되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고초균은 소화기 내에 유해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한 세균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기 건강 유지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소플라본과 같은 미네랄과 함께 대사를 촉진시켜 비만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수하는 식생활입니다. 노화는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장수를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숫자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노인 중에는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70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나요?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장수 문화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노년기에는 생활 속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에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3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만든 100세를 준비하는 행동 강령 8조목을 소개합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2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는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6조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8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100세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권장하는 운동 시간은 몸이 어느 정도 풀린 오후입니다. 하지만 언제 하는지 보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편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면 됩니다. 운동은 며칠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고령 사회를 살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는 맞이하게 될 노년기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삶이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70살인데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100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나이 듦은 두려워할 현상이 아니라 생존의 과정일 뿐이라는 박상철 교수의 말은 100세, 어쩌면 그 이상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4가지와 행복하게 장수하는 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혼자 될까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젊었을 때는 주위에 친구도 많고 활발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몇 남아 있었던 친구도 없어지고 내 노년이 초라해지는 것만 같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가 오래가야 좋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짧은 게 좋고 어떤 관계는 오래가야 좋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분류는 짧을수록 좋고 결혼은 가능하면 길어야 좋겠지요. 길어야 좋은 관계가 자꾸 짧아지거나 짧아야 좋은 관계가 자꾸 길어진다면 개선을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 무조건 오래 간다면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지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꽉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늙어서 외로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과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사람을 재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지요. 그럴 때면 내가 만만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안쓰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왜 나에게 다가올까 생각해 보셨나요? 착하거나 예민해서,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다른 이유로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삶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인생 조언 6가지를 듣겠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말을 할 때는 툭툭 던지듯이 해서 꼭 지적을 받는 기분이 들어 상처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알이 토실토실하게 익은 밤송이가 있어요. 이 밤은 맛도 있지만 영양가도 높아서 누구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밤을 먹으려면 먼저 밤송이를 까야겠지요. 밤송이를 까려면 가시가 손을 자꾸 찌르게 돼요. 그러면 먹는 것을 포기하나요? 가시를 피해서 잘 까야 할까요? 밤 말고도 다른 먹을 것이 많으면 굳이 가시에 찔려가면서 밤을 까지 않아도 되고, 밤이 꼭 필요하면 가시에 찔리더라도 밤을 까야 합니다. 밤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가시가 있을까? 가시가 없는 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밤을 까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밤이 내 입맛에 딱 맞고 꼭 먹어야 한다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죠. 밤을 까는 쉬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시가 없다면 다람쥐가 먼저 먹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밤송이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시가 많은 곰팡이 같은 독을 품고 있는 밤송이도 있습니다. 그런 밤송이는 굳이 힘들게 까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훌을 털어버리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착하고 마음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받고 그 상처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서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나부터가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로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의 선이 명확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일, 업무를 잘 파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과 사람, 영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뭔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내공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되죠.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십시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받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해서일 수도 있고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동정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과 감정을 구분 못하면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일 경우 아무거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표현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보지 않습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예의 없이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며 거절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또는 상대방을 위로하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거절할 때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 미움받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하면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의는 내 자유의지로 했을 뿐 호의를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관성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기에 일관성 없는 행동이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계속 그렇게 해야 하죠라고 반문하거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라며 대답해도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계속 봐야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치나 유머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역제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해주면 도와주겠다고 역제한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주면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가 하겠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다음에 도와달라고 할 빌미로 씁니다. 이런 역제하는 일에서도 빠져나가면서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상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까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할 경우에는 이해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에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기입니다.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이 실수로 했다고 생각하거나 유머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에 화를 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를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한 강도로 하는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지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내가 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는 풀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공격해도 반격이 크게 두렵지 않을 때의 마음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반격하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생각해 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치나 유머, 웃지 않는 침묵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무례한 말에 상처 주네라며 유머 있으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 예입니다. 네 번째는 적당히 베푸세요. 단 몇 분만이라도 숨 쉴 수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데도 공기에 대한 고마움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의로 베푸는 것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인양 행동하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분들은 먼저 남부터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해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의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하죠.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깎는 것처럼요. 적당히 베푸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자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결정은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나도 즐거우려면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민한 성격이거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일 때,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원인이라면 이러한 해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절은 나를 여유롭게 하고 상대도 거절을 예상하고 했다는 점만 기억해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존중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내가 당당해져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면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당당해지면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하고 싶은 걸 찾고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동적이 됩니다.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풀 경로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에도 신경 쓰게 되고 다양한 경험이 쌓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익숙한 것만 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시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자 무기가 됩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나의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 실수를 계속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입으로 망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나의 말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 비수를 꽂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여도 될 것 같아서 했던 말들로 인해 오히려 그 사람을 잃고 상처받고 손해만 봤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이라서 편해서, 가까운 사이라서 조심하려고 하다가 한 행동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해도 드러내면 후회하게 되는 것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돈 자랑입니다. 말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이번에 보너스 탔다.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 말을 들은 사람에게서 한턱 내라.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얕보이기 싫어서 한 통장 자랑이 위험을 부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내 자랑도 못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자랑도 마음껏 못하는 세상과 인간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불만이나 답답함은 조금은 누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껏 자랑하세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은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말했으니
그 말한 값을 치르게 되고 들어준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돈 자랑을 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이 이런 정보를 줬으니 상대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친척 생일, 경조사 등에서 얼마나 돈을 낼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돈 많다며?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좋지 않은 평이 나옵니다.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연락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온갖 기부단체들이 돈 좀 기부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한번 잘 번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최대가 아닌 최저로 받아들입니다. 없다고 해도 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상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전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에 하도 치여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친구나 인생이 쓸데없고 덧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가 잘 되면 기뻐해주는 친구는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친구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정신적인 관계로 대하는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 됐다는 말에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지만 그동안 처신이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없겠지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성숙하게 행동해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랑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기뻐서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길게 자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뜨는 것은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랑을 하려면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배려하기 싫다면 나에게 다가올 과보를 감내하거나 사람 없이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조심할 건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걸 받아들입니다. 인생이나 인간관계가 허탈하다며 힘들어하기보다 이해와 배려로 이를 극복합니다. 둘째는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국인 친구가 없다며 한탄하지만 정작 나는 진짜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면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가깝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놓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구를 도구로 여길 때입니다. 나와 친구할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새로 교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정말 크게 후회할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하면서 진짜 친구,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그런 희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상시 친구를 대하는 자세가 내 친구 관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를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요? 혹시 친구를 도구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여겨 설득하려 하거나 친구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 하며 도움을 바라고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줄줄 늘어놓으면 친구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지인 영업을 은연중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떠밀려 초조해서 친구를 찾아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친구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끌수록 나만 힘들어집니다. 이때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친구가 도와줘야 직장을 유지한다면 어차피 직장에서의 생명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인 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도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나 사이에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인간관계도 다 깨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늪에 빠진 격입니다. 회사에서 성장할 방법을 찾든지 새로운 직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보통 영업하는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귀찮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싫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솔직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정색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 밥도 잘 사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다툼이 생겨 돈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람에게 200만 원만 융통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이 가까운 사이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합니다.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동안 밥 사고 도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먹을 때는 좋아라 했으면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에 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리려고 했다가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일 때는 더 상처받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거래하는 건 아니라고 봐.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돈거래는 꺼려져.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분명 서운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한 말들이어도 이것 때문에 친구를 잃게 됩니다. 상처난 마음에 차디찬 냉수를 끼얹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거절하려면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거절하더라도 먼저 상대방 상황에 대한 공감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증 서는 것 같은 가까운 사람과의 돈거래를 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도 망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위험하니까 냉철하게 선을 긋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마음속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말과 태도는 부드럽게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차갑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만 만들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 결코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는 나의 비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하며 내 비밀을 털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그 사람이 원망스럽던가요? 내가 원망스럽던가요? 내 입 밖으로 나온 말들로 생긴 일은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비밀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비밀을 터놓지 않는 게 친구냐?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족 관계에서도 터놓고 얘기했다가 발설되면서 집안이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금처럼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요. 네 번째는 타인의 비밀입니다. 입으로 죄 짓는 것 중 하나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가슴 깊숙이 묻어두세요. 그러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하고 튀어나온 말 때문에
내 간지러운 입 때문에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경계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박자 쉬고 늦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꿀떡 한번 침을 삼키고 조금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막상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니 나중에 귀찮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 선뜻 약속을 해놓고는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천천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에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해집니다. 야, 그래 가지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말에 무게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목소리를 낮춰서 생각하고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게 됩니다. 소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폼을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폼을 잡는 게 아니라 폼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때 말을 빨리빨리 하면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을 천천히 하면 이해도 쉽게 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감정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로는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청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경청해 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는 칭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요새 뭐 하쿠나 마타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너무 뻐기면서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람은 참 품격 있게 말을 잘하네.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품격 있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품격이라고 할 때 그 한문을 보면은 입구자가 3개가 쌓여서 품자가 되어 있습니다. 품격, 품질도 다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격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자의 군을 한문으로 보면은 다스릴 윤자에다가 밑에 입구자가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갈수록 말하는 방식이 아주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화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술수라고 해서 무슨 요령을 피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는 정말 멋있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에서부터 화근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들으셨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행복하고 고귀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오늘은 전원생활 20년 차가 말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전원주택의 조건 16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른 영상을 찾아서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일 텐데요.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텃밭도 일구고 맑은 공기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50대, 60대이신 분들 중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생의 로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가거나 마음에 드는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컨테이너형 박스의 세컨하우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틈틈이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입할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주택 마련 자금으로 몽땅 투자했다가 노후 파산을 겪고 꿈도 희망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셔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들로 1년 내내 수리만 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전원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런 요소들은 건축가나 공인중개사 분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죠.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과 맞닥뜨리면 아주 피곤하고 당황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조금만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짓거나 사면 안 되는 집. 첫 번째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24시간 내내 올라오는 오물 냄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비린내와 섞여서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있다면 1년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있는데요. 쓰레기 매립이 근처에서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혐오시설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지요. 군부대나 사격장, 공동묘지, 하수처리장과 비행장, 고압전 신주가 있는지도 꼭 체크하셔서 혐오시설 없는 곳에서 전원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마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편의시설이 있는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무 데크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 데크라는 게 참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원주택 매물을 보러 가셨는데 그 집 외부의 나무 데크가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썩어서 방치되어 있으면 평소에 집 주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집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겠죠. 데크가 파손되어 있는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원주택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애정 없이 살게 되면 눈 깜짝할 새 헌집이 되어버리는 게 전원주택입니다. 나무 데크만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으니 집이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하수를 쓰는지입니다. 솔직히 지하수 쓰는 곳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걸으라고 하는데요. 정말 살아보시게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수기 설치도 쉽지 않아서 생수를 사다 먹어야 하고 이건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여름에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고 진짜 갑작스럽게 물이 안 나오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샤워를 하다가도 불편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살수차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물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줄 서서 물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는 피난민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은 더 불편하실 텐데요. 특히 주변에 축사나 매립장 같은 시설이 있다면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창호입니다. 전원주택에서 사는데 작은 창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전원주택을 보면 창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많은 집은 그만큼 단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창호가 시스템 창호냐 아니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스템 창호로 만들어진 집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창문이 있는 집은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당연히 냉난방비는 폭탄이겠죠. 창호를 전체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시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공사에서 만든 집입니다. 요즘에 극한직업 같은 채널 보면 공장에서 집 지어서 파는 것도 많이 나오고 시공사에서 미리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이 직접 건축한 집은 본인이 살 집이니까 당연히 자재도 좋은 걸 쓰고 꼼꼼하게 고려사항들을 체크할 텐데요. 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집은 집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 현장에만 가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일당 받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하루 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남은 자재나 시멘트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눈속이 많은 형식으로 집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곰팡이가 쓸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안 보이는 곳에도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집을 살 때에는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검수도 제대로 안 되고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집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하자 보수가 되는 기간에 문의를 하면 내 탓이니 네 탓이니 하면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답답한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도면과 시공서를 요구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발뺌하는 시공사는 일단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다른 전문 업체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시공서가 있더라도 시공서대로 안 하는 업체도 많은데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되면 문제가 많은 거겠죠. 여섯 번째로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입니다. 전망이 좋다고 가파른 길 위에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 이 정도 경사야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지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비탈길이 있으면 나중에는 무릎도 아프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요. 전원 생활은 생필품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사가 높은 경우 정말 귀찮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제때 제설 작업을 안 해주면 눈이 녹아서 얼게 되는데요. 제설 작업을 하는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라면 연세 있는 분들이 하기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망 좋은 곳에서 마당에 바베큐 파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전망이 좋고 시야가 뚫려 있는 가파른 길 위의 집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세팅해 놓은 식기가 바람에 다 날아가고 불도 꺼지고 그래서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산이나 바다 위쪽에 있는 전망 좋은 집들이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아닐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대가 너무 낮은 집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집은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그냥 평지에 있는 집 같아도 실제로 비가 올 때 물이 모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집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오래 매매되지 않았거나 침수 흔적이 있다면 이 매물은 꼭 의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미리 이런 문제를 알려주는 곳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계단이 있는 집입니다. 집 안에 계단이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공간도 나뉘어져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살아보시면서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물론 집 내부에 계단이 있으면 인테리어 효과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8번째로 주차장 공간이 없는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원주택 입지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통 접근성도 안 좋고 대중교통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집에 차를 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요. 주차장이 좁거나 주차를 하기에 열악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증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줄 때 여기는 공터도 많고 길도 많으니까 주차할 곳이 좋다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내 땅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공간은 남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전원주택 부지는 계속 개발이 될 거고 그 길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기거나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주차 공간도 없이 붕 떠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차장 공간도 미리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집으로 놀러 왔을 때 차를 댈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9번째로 집을 만드는 외장재로 나무를 사용한 집입니다. 나무로 만든 집은 길게 가도 2년입니다.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준다고 해도 5년 내로 금방 썩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고 방부목을 쓰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다 보면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뿐입니다. 물론 돈이 정말 여유가 있으셔서 3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람을 불러서 집 전체에 오일 작업을 한다거나 외장재를 통째로 바꾸는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목재를 많이 사용한 집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번째로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지은 집입니다. 누구누구 건축가 상을 받은 집이다.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지은 집이다 하면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만 이런 집은 일단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외형도 특이하고 내부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기에만 좋은 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집은 잘 팔리지도 않아서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집은 편리함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더 치중되어 있고 건축 자재도 특이한 경우가 많아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들지요. 특별함 때문에 당장에 내 눈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실용성을 따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11번째로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양보나 타협이 없으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단열재를 쓰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속 내부는 빈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이 집이 저렴하지? 생각이 드시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구매할 때에는 무조건 단열재 종류를 확인하시고 시공 방법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단열재를 좋은 걸 쓰는 업체라면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단열재를 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면 겨울에 추운 것은 물론이고 여름에는 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매물을 보러 가실 때 창문 쪽을 열어서 창문 틀을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생활하실 때 단열 성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12번째로 나무 구조로 된 2층 집에 물 쓰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집은 물이 한번 새면 그냥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목구조집 2층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있을 경우에 물이 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방수 처리가 아주 잘 된 집은 괜찮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이게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위험 요소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너무 불편하겠지요? 목 구조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전원주택도 물을 쓰는 공간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13번째로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이곳은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단점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층간 소음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마을을 실제로 주택과 주택 간격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마당도 오픈되어 있는 데다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집 앞 마당에서 시끄럽게 노는 분들도 있고 주말 밤에는 밤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한번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사이가 정말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가까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데도 관심을 두고 간섭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왼수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겠죠. 특히 이렇게 단지로 구성된 전원주택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만의 공간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지형 주택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로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에는 남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특히나 전원주택에 사시는 경우에는 남향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를 많이 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면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매물이 나온 곳에 가셔서 해가 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가리는 것이 있거나 서류와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15번째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입니다. 매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너무 빨리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생각되는 집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집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으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6번째로 큰 집입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넓은 마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놀러 오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잘 놀다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집과 마당은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잡초를 뜯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노후에는 나에게 맞는 적당한 크기의 집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행복한 전원 생활을 하시기 위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되는 집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되셨지요? 전원주택을 구매하실 때에는 파는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정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내놓은 매물이라면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집을 내가 구매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른 예쁜 집에서 정원도 가꾸고 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단점들이 눈에 들어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선택을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말이지요. 살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준비한 영상입니다. 행복한 전원주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은퇴 후에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에
우선은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나 지금의 중년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평생을 부지런하게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 지나간 나의 발자취는 세월에 사라져버리고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하게 되지요.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파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칫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도 회피하게 되고 공허한 마음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잠시 쉬는 것은 좋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 늘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지 계획하며 살아오지 않은 것이죠. 노후 준비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취미생활, 봉사활동과 인간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은퇴 후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좋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지요. 특히나 120세 시대에 도래한 지금 남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은퇴 후 시니어들이 하기 좋은 취미 생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 활동입니다. 노인들의 취미 생활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공예 활동인데요. 공예 활동은 손목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창작하는 활동으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예 활동은 주로 도예, 자수, 바느질, 가죽공예, 목공예, 비즈공예 등으로 나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미적 감각을 증진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예는 노인들의 인기 있는 공예 활동 중 하나입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과 손목의 움직임이 필요하며 도자기 제작을 위해 노하우를 습득해가며 더욱 복잡한 작업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수와 바느질은 손가락의 미세한 운동 능력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도 좋습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완성된 수제품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면서 소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 활동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요. 노인들이 즐겨 듣는 트로트,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거나 지역사회에서 음악회를 열어 함께 뽐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하는데요. 노후에 등산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등산은 체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와 등산은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자세를 개선시킨다고 하지요. 드넓게 펼쳐진 자연 풍경을 즐기며 나무 냄새와 풀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산을 하기 전에는 나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책에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뇌 기능을 키워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지혜를 줍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의 뇌도 마음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책 읽기는 참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탁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키는데요. 탁구는 실력과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가감할 수 있어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고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무리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탁구를 즐기시면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규칙도 간단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데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붓만 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또한 노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잡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림을 그리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우울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취미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골프나 낚시처럼 비싼 장비나 옷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덜합니다. 그림은 보통 1년 정도만 배워도 남에게 선물할 수준까지 실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습니다. 그림 그리기로 슬기로운 노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는데요.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사고를 겪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노후에도 무리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매일 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으며 자연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에는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또한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을 한 번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에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년의 자전거 운동은 필수라고도 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달리시면 자전거를 타면서 받는 성취감으로 인해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좋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정화에도 좋습니다.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집에서 공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를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충만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노년에 보람있는 삶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봉사는 삶의 보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친밀감과 협동심을 쌓으며 노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은 바둑이나 당구, 홈트레이닝, 골프와 낚시, 명상과 요가, 여행, 요리, 꽃꽂이, 사진과 서예 등 정말 다양합니다. 취미 활동은 두세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취미에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내가 사는 주거지 근처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이나 구청, 시청, 주민자치센터나 대형마트, 문화교실 등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년 이후에 인생이 막이 시작되는 데에는 취미가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보내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평생 취미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혼자서 즐기거나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 취미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하고 계신 취미 생활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면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